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여러분들 살면서요, 저게 분명히 귀신 같은데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좀 헷갈리다가 이거 사람 아니야, 이거 귀신 맞아, 이런 식으로 뭔가 아리까리하게 귀신 본 적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추석 당일날 귀신을 본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제가 추석 한참 지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 추석 연휴 때였습니다. 제 와이프가 추석 전날 밤늦게까지 일하는 관계로 제가 본가에 양해를 구하고 추석 당일 아침 일찍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올해 5월 달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차례를 이제 본가에서 처음으로 치르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석 당일날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전철 타고 이제 본가가 있는 후암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용산역에 도착하니까 한 6시 40분 정도? 저희 집은 인천이고요. 그렇게 급행 타니까 한 시간이 저 정도 됐는데, 용산역에서 택시 타고 이제 본가 근처에 내려서 본가로 이제 와이프랑 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저희 본가가요, 좀 구조가 이상해요. 집이 좀 설명드리기가 까다로운데 2층 양옥인데요, 2층에는 저희 형님이 사시고 밑에 층에는 노부부가 사시는데요, 그런데 집들을 계단식으로 지어놔가지고 형님네 집까지 가려면은 한 계단 20개 정도로 올라야 대문이 나와요. 그 대문 들어가서 또 계단을 올라가면 형님 집이 나오는데, 아무튼 딱 그 20개 계단 초입에 딱 들어섰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추석 당일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딱 여러분들 그 추석 때 분위기를 아실 거예요. 그 무렵 되면 희한하게 추워요. 근데 어떤 여자가 서 있는데 머리는 단발인데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었는데 이 머리에서 물기가 뚝뚝뚝 떨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머리를 감고 좀 말리다가 덜 젖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상한 생각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 머리 좀 말리고 나오지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 눈빛이 진짜 너무나도 퀭하고 초점이 없는 데다가 비이상적으로 광대뼈까지 이상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입도 징그러울 만큼이나 크고. 아무튼 그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이렇게 쏘아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계단이나 아니면 통로 같은 데서 눈 마주치면 서로 피하잖아요, 시선을. 근데 저를 계속 막 쏘아보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요, 그 여자의 옷차림이었어요. 까만색 드레스라고 해야 되나? 분명히 까만색이었는데 이게 좀 웃겨요, 복장이. 거의 신발이 완전히 가려질 만큼 길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추석 당일날 옷을 저렇게 입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무튼 저도 순간 놀래가지고 그 여자의 눈을 바로 피하지 못했어요. 저를 막 쏘아보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끝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대문에서 한 7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애가 양갈래 머리를 따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자도 뭔가 기다란 흰 옷을 입었는데 여자애가 어린아이의 표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표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복장은 또 어떤 복장이었냐면은, 옛날에 운동회 때 그 천군 백군 나눠서 모자 같은 거 쓰잖아요. 그 백군 모자 같은 걸 쓰시고 있었는데 키는 아주 작고 한 155 정도? 근데 얼굴이 뭔가 지나치게 까맣더라고요. 근데 이게 피부가 까만 게 아니라 혈색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 장면들을 나란히 보고 나니까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진짜 식은땀이 나요, 계단 올라가는데.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와이프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황급히 손잡고 형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더니 엄마만 일하고 있고 전부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도착한 뒤에 인사하고 바로 찬물로 세수하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바로 가서 물어봤죠. 봤어? 너도 봤어? 하고 물어보니까 와이프도 봤대요. 그런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 여자랑 얼굴 마주치는 순간에 그 생김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더래요. 고개를 들 수가.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오느라고 아이랑 노인이 나오는 건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일어나길 기다렸다가 이제 일어나고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하시는 말이 이상하다. 그 시간에 아랫집에서 나올 사람들이 없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기분만 나빠가지고 빨리 잊자 하고 차례 드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저희 형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형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전화로? 제가 추석날 했던 얘기가 못내 찝찝해가지고 그 아랫집 사는 노부부 만났을 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노부부가 하는 말이 그 시간에 노부부 단둘이 그냥 주무시고 계셨고 집에 아무 손님도 안 왔대요, 그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정체는 도대체 뭔지. 그때는 아리까리했어요. 진짜 귀신을 본 건지 아니면 좀 독특한 사람들을 본 건지. 근데 어제서야 형님 전화 받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추석 당일날 본 게 귀신이었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여자의 눈빛이, 얼굴이랑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이야기는요, IMF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 가족들이요, IMF 이후에 아버지가 실직하셔가지고 인천에서 춘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때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이제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저희가 드디어 집을 얻은 후부터였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었고요. 나중에 사진을 제가 뒤쪽에 보여드릴 건데 그때 살던 집의 구조는 안주인 댁과 저희 집이 있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집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집이 이상하리만치 전세금이 쌌다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집이 왜 저렴한지는 누구도 몰랐죠. 집 주변은 모두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때 처음 이사하던 날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일단 먼저 저와 어머니, 동생만 집으로 가서 짐 정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대문 건너가는 순간부터 뭔가 차갑고 습하고 이상한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 문제였던 건 동생이 자꾸 막 무섭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대문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어디선가 자꾸 야옹 야옹 하는 고양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뭔가 어린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분명히 그 고양이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아마 그 마룻바닥에 도둑고양이 같은 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안주인 댁들은 마당에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온 집안을 막 샅샅이 뒤졌는데 이게 웬걸? 그 어디에도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냥 논밭에 있는 고양이 소리 들은 것 같다면서 저희를 안심시켰거든요. 그런데 동생은 그때까지도 계속 막 울고 있었어요. 무섭다고. 그렇게 일단 짐 정리나 하자면서 저희가 가져왔던 옷장, 이제 나무로 된 큰 옷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거실 끝에 배치를 하게 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생겼던 제 방에 이제 장난감 같은 걸 가져다 놓으려고 방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으아 막 이러면서 진짜 난생 처음 듣는 엄마의 비명소리를 그날 처음 듣게 됐는데 그냥 비명이 아니라 엄마의 비명이 너무 기괴했어요. 진짜. 그러더니 어머니가 진짜 거의 정신이 반 나가셔가지고 마루로 막 뛰쳐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저희가 가져왔다는 그 옷장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옷장 안에 검은색 고양이 새끼 4마리가 완전 피떡이 돼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소름이 돋는 건
그 옷장을 열고 고양이를 딱 발견하자마자 고양이 우는 소리가 딱 멈췄어요. 그 직전까지 계속 울다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기분 너무 나쁘다 이러면서 같이 그 옷장을 저랑 들고 논밭에 나가가지고 불태웠습니다. 진짜로 이사 당일날. 그리고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생긴 제 방, 작은 방에서 저 혼자 잠을 자게 됐는데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다가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때 문 오른쪽에 있는 한 구석에서 어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씩 하고 진짜 기분 나쁘게 웃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저 여자는 누구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막 달려와가지고 제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그렇게 눈앞에서 제 목을 조르니까 얼굴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완전히 피떡이 돼서 일그러진 머리카락이랑 얼굴은 막 뭉개져 있다 못해서 이게 어디가 얼굴인지 머리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 소름 돋는 얼굴이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제 목을 조르면서 웃고 있었던 거. 저는 이대로 가다가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도 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자 저의 그런 발버둥 소리를 들었는지 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영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너네가 이사를 막 왔기 때문에 집이 낯설어서 그런 거다 라고 위로를 해주셨지만 그 후로 매일같이 가족들이랑 잘 때마다 매일 똑같은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매번 한밤중에 어떤 승용차를 타고 가요. 뒷좌석에서 턱을 개고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육교가 보여요. 그 육교 위에서 어떤 여자가 저를 보면서 막 씩 하고 웃고 있는데 매일 그 장면, 매일 똑같은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런데 꿈을 저만 꾼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매일매일 똑같은 꿈을 꾸셨는데 어머니는 매일 어떤 여자한테 쫓기는 꿈을 꾼다 그러고 동생은 뭔가 이상한 울음소리를 듣고 유일하게 이제 좀 멀쩡하셨던 게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꿈에 대한 얘기라든지 제가 가위 눌렸던 거라든지 그런 걸 전혀 안 믿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한테도 문제가 터집니다. 아버지께서 늦은 밤에 포터를 끌고서 집으로 귀가하고 계시는데 차 천장에서 쿠당탕 하는 그런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한 두세 번 정도 들렸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무시하면서 가고 있는데 아버지 시트 아래쪽에서 갑자기 정체불명의 손이 쓱 올라오더니 아버지 핸들을 잡았대요. 그러더니 차 전면에서 어떤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확 튀어나왔고 아버지는 이거 조향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여자를 들이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뒤쪽에 있는 담벼락도 함께 부딪히게 되었는데 차는 몇 바퀴 굴러가지고 전복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버지가 크게 다치진 않으셨고 엉금엉금 차에서 기어 나오신 거예요. 크게 다친 곳은 없었는데 집 근처니까 일단은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막 집까지 뛰어오셨대요. 그렇게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아버지의 꼴이 귀가 이미 반쯤 찢어진 상태로 계속 저희한테 막 사람을 친 것 같아. 내가 사람을 쳤다. 나 분명히 사람을 쳤거든. 계속 이 말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머니가 서둘러서 막 수건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이제 귀를 지혈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미 경찰에는 그 사고가 접수가 된 상태였더라고요. 담벼락은 완전히 박살이 났지 차는 논바닥에 굴렀지.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경찰한테 내가 여자를 쳤다. 내가 여자를 분명히 쳤다 이렇게 진술은 하는데 여자를 못 찾았대요. 경찰도 그 현장 주변에서 사고 난 여자를 전혀 찾은 바가 없고 그날 춘천에 교통사고로 온 여자 강원도에서 사고 난 여자 그런 걸 다 조회를 해봤는데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황당하죠. 경찰도 분명히 맞냐고 그렇게 되묻는 상황이었고 아버지는 분명히 맞다고 하고 그런데 분명한 건 피해자가 나와야 처벌을 받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서는 무혐의를 받고 담벼락 무너뜨린 값 한 500만 원만 이제 물어주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는 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집까지 뛰어오는데 처음엔 그게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여자 웃음소리 같은 게 들린 것 같다고요. 아무튼 아버지의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이제 아버지가 일을 나가시고 저랑 동생이 학교 간 사이에 어머니가 응급실 실려갔다고 그 전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응급실로 오라고.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슨 이야기였냐면은 당시 어머니는 이제 구직을 하려고 집에 계신 상황이었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평소에 작은 방 잘 왔다 갔다 안 하는데 그 작은 방에서 갑자기 뭔가 툭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피떡이 된 형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인지 뭔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피떡이 된 어떤 형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장면을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황급히 성경책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펼쳤는데 문제는 펼친 성경책이 모두 백지였대요. 아무런 글자도 없었고 그 물체가 막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어머니한테 기어와가지고 부여잡고 막 흔들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신 거고 안주인 댁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를 발견한 뒤에 구급차를 부른 거예요. 그렇게 그 집에서 계속 온 가족이 시달리다가 결국에 집을 나오게 된 결정적인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인천에서 저희 할머니가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할머니랑 밥을 맛있게 먹고 안방에서 자는데 그날따라 유독 안주인 댁 개가 미친 듯이 막 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애미야 어디서 전화가 울리지 않냐? 어머니는 진짜 기겁을 해가지고 어머니 아니에요. 밖에 있는 공중전화 그거 끊어져서 작동 안 하는 거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할머니가 약간 넉나간 표정으로 아니야 저 전화를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아 하시더니 갑자기 마루로 걸어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다급하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였어요. 할머니 뒤로 어떤 그림자가 같이 나가는 게 보이는데 그 마루에서 갑자기 구당탕 소리랑 함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목소리로 가자 이러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저희 가족 전부 다 너무 놀래가지고 막 뛰쳐나갔는데 분명히 할머니가 마루에서 엎어진 소리가 났거든요. 구당탕 하면서. 근데 문 밖으로 한 반쯤 질질 끌려나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안주인 댁 개가 막 짖는 소리도 멈췄어요.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왔는데 할머니 양 다리가 누가 꼬집은 것처럼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할머니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통곡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여자가 자기를 넘어뜨리더니 양 허벅지를 꽉 잡고 끌고 갔대요. 그 대문까지. 그래서 그 다음날 할머니는 서둘러서 인천으로 올라가셨고 다음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하나. 그 안주인 댁 개가요.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개 혓바닥이 목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스스로 질식사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저희 가족도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그 집 계약 해지를 하고 이삿짐을 다 싸고 그 집을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희가 살던 그 집이요. 작은 방 지붕에서 어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진짜 신난다는 듯이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저 그거 보고 완전 얼어붙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보신 건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 눈을 가리고 차에 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차에 탔는데 그때 동생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오빠, 나 저 여자 여기 집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지붕에 앉아 있었던 여자야. 와, 씨. 엄청 소름 돋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그 집에서 나가고 나서 한 달 후쯤이었나? 안주인 댁이랑 연락이 닿았어요. 근데 그 안주인 댁도 그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간 모양인데 그 집 할아버지만 냅두고 왔대요. 그 집에.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이 집 무조건 지켜야 된다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면서 남았대요. 그 집에.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현관 밖에 신발이 있는 데 있죠. 거기에 몸을 반쯤 걸치고는 손톱이 모두 뒤집힌 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안방부터 신발 있는 데까지 완전 질질 끌려가지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걸 타살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의 사인이 심장마비로 밝혀졌어요. 뭐 구타라든지 목졸림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결정적인 뭐 사인 같은 경우에는 원인 불명이었고, 그러니까 심장마비라는 그런 신체적인 사인은 나왔지만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죽었는지는 원인 불명이었어요. 나중에 들은 그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할아버지께서 전 부인이 죽고 새 부인을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새 부인이 딸이 있으셨는데 그 딸이 육교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대요. 제가 꿈에서 보던 그 육교 자리에서.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새 부인께서 저희가 살던 방 있죠? 그 방에 있는 작은 방에서 구슬하다가 마을 주민들한테 쫓겨났대요. 그런데 이후에 다시 들어와서 또 구슬하다가 다시 한번 쫓겨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즉 저희가 항상 귀신을 목격하던 그 작은 방이 구슬하던 구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길을 걷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대뜸 저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요. 안타깝다, 안타까워.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안타깝다고 하면서 혀를 차니까 물었어요. 뭐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다른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지방령에게 당한 거야. 지방령. 다행히 지방령이라서 그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인 줄 알아. 이러면서 그냥 자기 할 말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 사이비인가 싶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방령이라는 게 어떤 특정 집이나 지역에서만 머무는 귀신을 지방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은 지금도 흉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안주인 댁 사진인데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저는 거짓 한 톨 없이 그대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약 5년 전의 로드뷰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겪으셨던 건 거의 뭐 그 IMF 직후인 건데 이게 글이 올라올 당시에 5년 전 로드뷰, 그 당시 살았던 집이고 이게 아직까지도 흉가로 남아있다 하시면서 안주인 댁에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저기 보면 대문이 막혀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실제로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저도 되게 오래전에 되게 짧게 들은 이야기라서 기억나는 대로 한번 들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야기의 장소는요, 충청남도 재원리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의 3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할머니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그 당시 동네에서 조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나름 알려진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어느 하루는 그 재원리에 지금 거기가 노인정인가 있을 거예요. 그 근처 동네에서 어떤 할머니께서 밭을 일구고 있었대요. 그렇게 한참 밭일을 보다가 이제 해가 설풋해질 무렵이었다고 해요. 해가 스물스물 이제 어두워질 무렵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밭 근처에 아래쪽에 둔벙인가 뭐 강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머리를 풀어헤친 산발의 여자가 막 빙글빙글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막 뭐라고 혼잣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러더랍니다. 올 시간이 됐는디 왜 안 와? 왜 안 와? 올 시간이 됐는디? 그러더랍니다. 해질 무렵에 돼가지고 어떤 여자가 거기를 막 그렇게 미친년처럼 배회하고 있는 걸 할머니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밭일을 마치고서 이제 집 쪽으로 슥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동네에 한 나이는 15, 16쯤 먹은 사내놈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뭔가 보따리 같은 거에 뭘 잔뜩 싸가지고 이렇게 할머니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쭉 올라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야, 넌 이 시간에 어디 가냐? 하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그 애가 대답하더랍니다. 그게 연못에 우리 누나가 빠져 죽었는데 지사 지내러 가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아서라 가지 마라 하고 꼭 붙잡았대요.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방금 전에 봤던 그 장면도 그렇고 얘가 막 한밤중에 어린애가 제사 지낸다고 보찜 싸들고 가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면서 붙잡았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뭔가 홀린 듯이
길바닥에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는 이렇게 막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고집을 피우더래요. 그래서 애가 지금 분명히 뭔가에 단단히 홀린 것 같으니까 지금 얘를 놔주면 죽으러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쎄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얘를 붙잡아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필름 끊어지듯이 얘가 기절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딱 눈을 뜨더래요. 그랬더니 뭔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투도 똑바로 돌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그랬대요. 너 지금 가려던 데 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애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할머니도 동네에서 이렇게 구전처럼 막 이렇게 이 할머니 저 할머니들한테 듣던 이야기라서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까지는 듣지 못했는데 그 당시 할머니 동네에서 그런 말이 많이 돌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 이야기는 요즘 이야기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지난 얘기인데 과거에 저희 외삼촌이 벤츠 E클래스 있죠. 그거를 중고로 구매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SK 엔카라든지 K카라든지 이런 거 없을 때라서 사실 본인이 차를 잘 보거나 아니면은 딜러 말에 좀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 딜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차 솔직히 차 사고가 한번 난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좀 싼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더래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사고가 났는지는 정확하게 들은 바는 없는데 그냥 딜러가 말하기로 이게 뭐 큰 사고가 났던 건 아니고 가볍게 그냥 운전자가 타박상 정도 입은 사고였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이제 외삼촌께서 이게 뭐 딜러가 숨기려고 하거나 덤태기 씌우려는 느낌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게 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거다, 가격이 다운된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에 그냥 믿고 감안하고 산 거죠. 아, 이래서 가격이 저렴한 거구나 하고요. 그리고 나서 차를 인도받고 난 후에 처음에는 이제 그 차가 내 몸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시운전하면서 직장도 출퇴근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 과정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가 지금의 외숙모와 연애를 하고 있을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외숙모가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말티즈 2마리를 키우고 있었대요. 당시 이 말티즈가 2마리 중에 1마리가 임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뱃속에 한 4마리 정도 새끼가 들어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외삼촌이 외숙모랑 드라이브 할 겸 해가지고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나갔대요. 그리고 차에 강아지를 뒷좌석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원래 그 강아지들 엄청 순하고 막 짖거나 그러는 애들이 아닌데 그 뒷좌석에 태워놓은 그 임신한 강아지가 막 갑자기 막 뒷다리를 마구 막 떨더래요. 그리고는 막 왕왕왕왕 진짜 죽일 듯이 막 짖더래요. 평소에 그 조용하던 걔가. 그래서 외숙모가 얘가 지금 여기 차가 많이 낯선가? 낯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익숙한 냄새 맡으라고 외숙모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가지고 달래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외숙모 새끼손가락을 콱 물어버린 거예요. 그 순한 개가 주인 손을. 그래서 지금도 외숙모 그 새끼손가락에 흉터가 있거든요. 개가 물었던 흉터. 아무튼 외숙모 새끼손가락이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임신한 강아지가 막 저렇게 뒷다리를 떨고 막 짖고 물고 하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임신을 했지만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은 말티즈였는데 그 뱃속에 있는 강아지들이 전부 자연유산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뱃속에 있는 새끼들, 죽은 새끼들 제거해주는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에 태웠는데 오는 길에도 차에만 타면 그렇게 막 다리를 바들바들 떨면서 짖더라는 거예요. 외삼촌은 차에 대한 이상한 점은 그때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항상 그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대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연애 결혼을 한 거죠. 외숙모랑 외삼촌이. 결혼을 하게 됐고 신혼을 채 충분히 즐기기도 전에 아기도 예정보다 일찍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숙모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보통 아기 임신하고 나면 주기적으로 초음파 같은 것도 받고 하잖아요. 산부인과 가서. 그래서 어느 하루는 저희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초음파 받으려고 큰 대학병원에 갔대요. 가서 의사 선생님의 뭐 진단 결과 같은 걸 듣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그러더래요. 외숙모가. 자꾸 아랫배가 조금씩 아프다면서. 근데 외삼촌은 조금 걱정도 했지만 아주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왔대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이제 외삼촌이랑 외숙모랑 끌어안고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쯤이었대요. 새벽 2시, 3시쯤이었는데 외숙모가 갑자기 놀래가지고는 삼촌을 막 깨우더래요.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무슨 일이 하고 봤더니 그 외숙모가 하혈이 일어난 거예요. 밑에서 이제 혈흔이 계속 비쳐가지고 응급실 가보자고 깨운 거예요. 외숙모가. 그래서 외삼촌도 너무 놀란 나머지 외숙모를 데리고 응급실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외숙모 자연유산 된 것 같다고 하더랍니다. 그 임신하고 나면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결혼하고 처음 가진 첫째인데.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또 이제 그 다음번에 기적처럼 또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둘째도 자연유산이 됐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들은 거지만 그렇게 2번의 유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외숙모가. 그렇게 자연유산이 2번 정도 이루어지니까 누가 그게 뭐 차 문제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저 외숙모가 뭐 자궁 쪽에 건강이 안 좋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뭐 할 수 있는 검사 같은 건 다 하고 뭐 좋다는 것도 막 먹고 그랬대요. 근데 의사들이 검사를 했을 때는 뭐 자궁에 혹 같은 것도 없고 아주 건강 상태나 컨디션이 좋다고만 하더랍니다. 그리고 외삼촌도 혹시 뭐 정자들의 염색체나 뭐 이런 게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유산하는 거일지도 모른다고 해서 외삼촌도 덩달아서 정자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외삼촌도 검사를 해보니까 정자들이 매우 건강했대요. 난 이상이 없었지. 나는 정자 왕이었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차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먼저 했던 거는 외숙모였어요. 외숙모도 계속 자연유산을 했지. 키우던 개들도 자연유산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지금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차가 이상한 것 같더래요. 외숙모가. 그래서 자기야, 우리 차 이상한 것 같으니까 이거 차에 고사를 한번 좀 지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외삼촌한테. 근데 외삼촌은 원체 미신 같은 건 믿지도 않고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그냥 넘겼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한날은 외삼촌이 그 회사의 선배 가족들이랑 우연히 이제 식사 자리가 생겼대요. 그래서 외삼촌이 그 선배 식구들을 픽업해가지고 밥 먹으러 식당에 가는 중이었대요. 외삼촌은 운전석에 있었고 외숙모는 이제 보조석에 올라타 있는 상태였고 그 회사 선배의 가족이 그 선배랑 선배 와이프 그리고 애가 하나 있었는데 애가 완전 깐난쟁이였대요. 애기. 그래서 그 선배 가족들은 뒷좌석에 나란히 쭉 탔는데 그 깐난 애기가 차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막 그냥 응애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숨 넘어갈 듯이 우는 거 있죠. 애기들 진짜 아플 때 막 그렇게 막 울더래요. 그래서 아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아이고 놀랬어 그래서 재우려고 막 하는데 그 식당 가는 내내 아니 막 끝없이 울더랍니다. 끝없이. 심지어 울다가 막 먹었던 분유까지 막 올려내더래요. 그 차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멀미인지 뭔지 싶어가지고 천천히 그렇게 식당까지 왔는데 차에서 그렇게 울던 애가 내려가지고 식당 들어가니까 한없이 웃으면서 분유도 잘 받아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 딱 상태가 그렇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선배 가족들이랑 식사가 끝난 후에 선배 가족은 아무래도 애기가 차 타는 게 좀 예민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지하철 타고 간다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식당에서 그렇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날 그 식사 자리가 있은 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외삼촌도 외숙모 말대로 지금 뭔가 차에 문제가 있나 하는 그 찝찝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고사를 지내러 갔대요. 차에. 여러분 803 알아요? 803 뒷길 쪽에 보면은 동화사 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이 옛날부터 이제 무당들이 굿도 많이 하고 뭐 기도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장소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차를 사고 나서 거기서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좀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외삼촌이 차에다가 대구포 그리고 돼지머리 뭐 과일이랑 양초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차례상처럼 차려놓고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 사고 없이 잘 타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나름의 고사를 지내고 이제 고사가 막판에 이르를 때쯤에 고사를 지내고 있는 외삼촌이랑 외숙모 옆으로 굿인지 기도를 끝낸 건지 어느 무당이 이렇게 옆으로 쓱 지나가면서 그 외삼촌이랑 차 쪽을 이렇게 쑥 둘러보더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넌지시 던지고 가더랍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이 차 이거 사람 잡겠는데? 이러면서 쓱 지나가더래요. 근데 외삼촌은 이 미신 같은 거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고사도 그냥 외숙모 말 듣고 좀 찝찝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근데 그 말 듣고 외숙모가 황급히 그 무당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사람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냐고, 그 뭐라도 좀 알려주고 가야지. 사람 잡겠냐고 가면은 우리 찝찝해서 이 차 타겠냐고, 이렇게 막 사정사정을 하면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다시 차 쪽으로 와가지고 이리저리 자세하게 살펴보더래요. 문도 열어보고 여기저기 막 둘러보면서 다 둘러본 뒤에 무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이 차에 젊은 부부가 타고 있는데 여자가 배가 좀 불러있는 거로 봐서 임신한 것 같다고. 그리고는 계속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이 젊은 부부가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둘 다 즉사한 것 같다 하더래요. 근데 만약에 진짜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 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았으면은 이 차는 진짜 사람 잡아먹는 차가 됐을 거라면서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다고 그렇게 막 혀를 끌끌 차더래요, 무당이.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 부부가 나란히 죽어서는 사이좋게 그 뒷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덧붙여 하는 말이 귀신도 외로움을 탄대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귀신이 되었다면은 꼭 한 사람을 죽여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차에 붙어있는 귀신이 둘 다 죽은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죽었으면은 이 차에 탄 가족들이든 누구든 한 사람은 진짜 죽었을지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외삼촌이 뭐 믿거나 말거나 그냥 본전식으로 해가지고 외숙모랑 같이 그 무당분한테 복비를 한 70만 원인가 주고 그 자리에서 그 두 남녀의 혼을 달래는 천도제를 지내고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도제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이 그 차 계속 타는 거 꺼림칙하다고 거기 갔다 오자마자 한 2주일 있다가 그 차를 파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차는 한참 전에 차고 지금은 다른 차를 타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셨다 보니까 지금도 주변에 사람들이 뭐 새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중고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차를 바꾼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항상 잘 체크해보라고. 사람이 크게 다친 사고인지 아닌지 이런 거 가급적이면 확인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알아보고 사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고 다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희 친누나가 실제로 귀신 본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누나가 초등학교 2학년 때고 저는 그때 유치원 다니고 있을 때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뭐 여름이다 겨울이다 그 특정하긴 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고 되게 어릴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나가 막 방을 뛰쳐나오면서 으악! 아빠 귀신 봤어 귀신!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방을 뛰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방을. 그런데 그게 귀신이건 뭐 강도건 뭐건 간에 갑자기 딸내미가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오니까 저희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나 방에 가본 거예요. 근데 막상 방을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저도 뭐 아빠 따라가지고 누나 방 들어가고 그랬는데 뭐 그때 제 눈에 보인 건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당시 누나 말로는 누나가 자기가 귀신을 봤대요. 근데 그걸 묘사를 하기를 그게 제 또래처럼 보였대요. 당시 유치원을 다니고 있던 제 또래 정도로 보였고 본인이 느끼기에 뭔가 인기척 같은 게 나서 이게 저인 줄 알고 쳐다를 봤는데
그 인기척 나는 쪽을 쳐다본 순간 그 꼬맹이가 여기 눈동자가 해골처럼 뻥 뚫려서 비어있고 다리가 없었대요. 둥둥 떠 있었대요. 근데 누나가 느끼기에 분명히 이 눈동자랑 눈 같은 게 뻥 뚫려 있었지만 이게 자기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남자였대요. 사실 어른들이야 그게 뭐 진짠지 아닌지 애들이 헛소리한 건지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며칠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나중에 친척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기 귀신 봤다고 이 이야기를 푼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누나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막내 고모가 막 엄청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막내 고모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자 첫째 고모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귀신이 어딨냐고, 막 그만 들어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그 친척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마당에서 다 함께 뭘 먹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막내 고모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버리니까 분위기가 약간 갑분싸가 돼가지고 대충 정리하고 그렇게 다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막내 고모가 우리 누나한테만 시간이 흐른 뒤에 따로 얘기를 해줬나봐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실은 우리 아버지 가족 중에 남자 형제가 한 명이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분이 6살 때 돌아가셨대요. 6살 때 돌아가셨고 그 당시는 워낙 어려웠던 시절이라서 아이들도 어릴 때 케어가 안 돼서 많이 죽기도 하고 또 돈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 형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6살짜리 그 남자 형제가 하나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말 듣고 누나가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거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막 머리털 하나하나가 막 곤두서는데 중요한 거는 그 귀신을 막내 고모도 봤대요. 너가 말했던 그 귀신을 나도 봤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막내 고모가 어릴 때 그 형제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 고모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거실에 눈이 뻥 뚫린 남자아이가 색동저고리를 입고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고모님이 기절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튼 그 아버지의 형제가 돌아가시던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가 죽고 나니까 꼭 그런 색동저고리를 한번 입혀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입힌 게 한이 됐다면서 죽었을 때 그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막 염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죽은 그 아이한테 색동저고리를 입혔었다고 합니다. 귀신이랑은 별개로 저도 그 집 살면서 되게 좀 많이 무서웠었어요. 혼자 있으면 뭔가 소름도 끼치고 뭐 흘기들기 뭔가 보이지 말아야 될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없었던 거 보면은 귀신도 귀신인데 아마 그 집의 기운이 좀 안 좋았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이야기예요. 요거 좀 무섭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조교로 근무를 했단 말이죠. 논산훈련소에 이모 연대가 있는데 여기는 당시에 공익, 의경훈련생들만 받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익 오는 애들 중에서는 진짜 아픈 애들 반, 그리고 멀쩡한 애들 반, 요 정도 비율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뭐 육체적으로 아픈 애들이 아니라 진짜 정신적으로 아픈 애들이 들어올 때도 여럿 있단 말이에요. 사실 군대에 오지 말아야 되는데 오는 애들도 있고 가야 되는데 빠진 애들이 있듯이 거기 보면 항상 얘는 안 와야 되는데 왜 왔지 싶은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 정신이 아픈 애들이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뭐 환각을 본다던가 갑자기 막 에이씨 저 담벼락만 넘으면 이러면서 뭐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던가 하여간 특이한 사람 되게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제가 일병 때입니다. 그날 당직 근무 선다고 제가 근무 서고 있는데 웬 훈련병 하나가 제 불침번 서는 중에 갑자기 자리를 바꿔달라고 막 쪼르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당시 우리 건물이 건물 복도 끝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는 사용을 안 해서 막아놨었어요. 그렇게 막아놨던 이유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막아놔야 그 일방통행으로 그 동선 통제가 되잖아요. 그냥 거길 막아놓고 사람 통제하기 좋으라고 막아놨었는데 그 훈련병이 하는 말이 거기에 웬 남자가 자꾸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막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죠. 얘 아픈 애구나. 얘 불편한 애구나. 그래서 넌 들어가서 쉬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얘는 얼마 못 가서 정말 퇴소를 했어요.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상병이 되었을 텐데 그때 저희 부대에 이제 무당집 아들이 들어왔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가 다쳐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상담할 때서부터 자기는 귀신을 본다. 우리 집안이 신내림이 있었다는 둥 막 그런 일반인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무속적인 얘기를 막 그때도 했었단 말이에요. 하여튼간에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전날 근무선 후임이 막 특이사항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번에 들어왔다는 무당집 아들 있죠. 얘가 여기 귀신이 있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귀신 봤다고. 여기 귀신이 있다고. 근데 그 이전에도 뭐 환각을 본다던가 환청을 듣는다던가 막 귀신 봤다는 애들은 여럿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뭐 4급 공익받고 오는 애들 훈련소란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도 막 귀신을 본다 이런 애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 근무 섰던 후임이 갑자기 저 복도 끝을 가르치더니 그 막아놨다는 계단 끝 있죠. 거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서 자꾸 어떤 남자가 오르내리고 하는 게 보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거길 넘어가야 할 것처럼. 그거 듣는데 진짜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애들 막 미친 소리 할 때마다 그냥 아 미친놈 취급하고 말았는데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생각나면서 막 소름이 돋더라고. 심지어 얘 무당 아들이래. 그러니까 훨씬 더 그게 와닿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무당 아들내미가 들어오고 나서 걔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야 애들한테. 애들이 막 동요를 했어요 많이. 거기 들어와 있는 애들이 또 온전치 않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걔가 들어온 후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난 후에는요 저희 부대 복도에 있는 통유리는요 그냥 신문지로 다 막아뒀습니다. 애들 밖에 못 보게 하려고. 그렇게 되고 나서 저는 군 생활을 마무리했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부대에는 귀신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는 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야기 듣고 나서 뭐 이렇게 구글링 같은 거 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실제로 기사도 나 있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 청주에서 택시 운전하시던 분 이야기예요. 택시가 보통 회사 소속의 택시가 있고 개인 택시가 있잖아요. 개인 택시는 돈 주고 면허를 사서 개인이 운영하는 택시고 회사는 회사에 소속돼서 산업금 내고 회사 거 택시 타고 그런 거잖아요. 2008년이었던가? 그분이 다니던 그 택시 운수 회사에 택시 한 대가 계속해서 방치가 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당시 그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택시라고 그렇게 말이 돌고 있어서 방치가 되고 있었던 거래요. 아무도 그 택시를 건들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도대체 그 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돌았냐면은 실제로 사고가 하나 있었대요.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은 그 택시를 담당하던 택시 기사분이 시내를 주행하고 있다가 청주 수곡동인가 어디에서 길 건너던 여고생 2명을 차로 쳤대요. 그 사고로 피해자였던 여고생 1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1명이 의식불명인가 뭐 식물인간 됐댔나 하여간 그렇게 됐대요. 2명이 아주 크게 다친 거죠. 1명은 죽고.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은 건 없는데 어쨌든 고의든 뭐 실수였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운전자 아저씨는 조사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운수회사의 택시는 뭐 주간이랑 야간이랑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교대 근무를 하나 봐요. 한 택시를 가지고. 근데 어쨌든 전 근무자가 그런 사고를 냈으니까 다음 교대 근무하는 사람한테 그 사실을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대 근무자한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뭐 이렇게 연락을 취했는데 저녁께부터인가 그 근무자 아저씨가 연락이 안 닿더래요. 뭐지 하다가 그 같은 운수 회사에 종사하던 운전자분께서 그 동료 집에 교대 근무자분 집에 방문을 했는데 진짜 놀랄만한 장면이 펼쳐져 있더랍니다. 뭐냐면은 그 교대 근무 아저씨가요 이 목이랑 막 몸 여러 군데 막 칼에 찔려가지고 막 피가 낭자 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게 불과 하루 이틀 뭐 이틀 3일 사이에 한 택시에서 2-3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잃는 일이 막 생겨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사고 차량이라고 찝찝해서 그 차를 건들지도 않았대요. 또 그 이후에는 그거 완전 귀신 들린 택시라면서 막 그렇게 쉬쉬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를 제보 받고 나서
뭔가 이 정도 사고면은 2008년도니까는 기사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궁금하시면은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이야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블랙잭님의 제보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 차라리 폐차하는 게. 근데 저번에도 이제 귀신 들린 중고차 사연이랑 뭐 그런 거를 소개해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정도면 차를 폐차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의견이 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개인의 입장이나 회사 입장에서 손익계산을 하다 보면요, 그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막 손해를 보면서 막 폐차하고 이게 쉽게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자동차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랑 정말로 친하게 지내던 사촌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사촌동생이 군입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얘가 공익으로 4주 훈련소만 다녀오는 그런 일정이었지만 얘한테 뭐 선물을 해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걔가 문득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는 다 좋은데 뭔가 두상이 안 예뻐서 걱정이라면서요. 그렇게 혼잣말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가발 같은 거 한번 선물해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가발을 좀 알아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인조로 만든 가발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6만 원 정도면 사는 것 같고, 실제 사람의 모발로 만든 거는 거의 뭐 10만 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우습게. 근데 당시에 저는 굉장히 자금난에 막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제가 살던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문득 가발 파는 집을 봤어요. 그런데 그 가발 상점에서 제가 남자 가발 하나를 좀 저렴하게 샀어요. 근데 그 가발이 투블럭 스타일에 약간 펌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가발이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가발 진짜 싸게 샀거든요. 거의 치킨 한 마리 가격 정도의 그 가발을 샀는데, 물론 중고였어요. 중고. 그렇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아무래도 이게 중고다 보니까 가발 끝부분이 뭔가 불에 끌린 것처럼 조금 타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끝을 약간 손질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가발을 사놓고 일단 딱히 둘 곳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스탠드 있거든요. 거기다가 가발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냥 대충 바닥에 흙 뿌려놓으면 그 가발이 문어시체 마냥 쫙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이라서 그 가발 살 때도 모양을 좀 갖춰서 걸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판매점에서. 그리고 때는 그 훈련소에 갔던 동생이 이제 훈련소 갔다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 때였어요. 동생은 자취하는 저희 집 근처로 이제 근무지로 옮겨서 같이 살았거든요. 아무튼 이제 동생한테 제가 전에 샀던 가발을 선물로 주려고 전에 스탠드에 걸어놨던 이제 가발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제가 이거 모양 갖춰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 오기 전까지 그거 유지하려고 스탠드에 걸어놓고 만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어딨나 찾다 보니까 이게 화장대 거울 앞에 있는 거예요. 저 한 번도 그 가발 건든 적이 없거든요. 이상하다? 뭐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때. 근데 어쨌든 가발을 찾았으니까 동생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야, 두상 때문에 자꾸 막 뭐라 했잖아. 이거 한번 써봐. 선물 줬는데 얘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한테 그 가발을 씌워놓고 잠깐이지만 제가 이제 미용을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좀 어색하지 않게 동생한테 조금 더 잘 어울리게 이렇게 손질을 해줬거든요. 아주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평소에 뭐 건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던 동생이 그 가발을 쓰고 다닌 뒤부터 막 두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발이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게, 이게 똑딱이 형식으로 머리카락으로 고정하는 그런 가발이었거든요. 만약에 아프다고 한들 이게 뭐 두피가 아프거나 그래야 되는데, 동생이 말하기를 머리를 누가 발로 밟는 것 마냥 막 그렇게 통증이 느껴진대요. 근데 문제는 그 가발을 벗어도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그때 공익을 하던 그 근무지에서도 야, 너 그거 혹시 뭐 뇌종양이나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라. 그러면서 너 큰 병원 가서 검사는 받아봐 해서
CT인지 MRI인지 뭐 그런 검사까지 받았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가발을 벗고 한동안 이제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저는 그때 제가 가발을 버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지금도 진짜. 저는 동생이 더 이상 그 가발을 안 쓰고 다닌다고 하니까 가발을 소파 옆에 있는 이제 성모 마리아상 같은 장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대충 걸쳐놨어요. 뭐 누가 쓸 게 아니니까 모양을 갖춰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가발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면 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거실 소파에 있고, 또 어떤 날은 컴퓨터 책상 앞에 있고, 어떤 날은 저기 식탁 의자 쪽에 가 있고. 그런데 처음에 저는요, 우리 집 강아지 복실이라고 있어요. 10살 된 반려견인데 얘가 그걸 막 물어다 놨나?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 방에 자고 있으면 갑자기 거실에 TV가 켜지거나 막 거실불이 저절로 켜져요. 아무도 건든 적이 없는데, 동생도 자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을 보게 된 게, 사촌 동생은 작은 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걔가 항상 이제 두통에 막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한참 두통에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힘들게 잠을 자면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얘가. 이게 가위에 눌리다가 가위를 풀겠다고 간신히 눈을 뜨면 눈앞에 귀신이 있대요. 근데 얼굴이 끔찍하게 녹아내린 여자가 자기를 노려다보면서 막 이렇게 쿵쿵 뛰고 있더라는 거죠. 얘가 처음에 저한테 가위 눌리고 귀신 봤다고 했을 때는 얘가 막 두통도 있지 가위도 눌린다 그러지, 얘가 기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리탕도 먹이고 몸보신 한다고 이제 한약까지 지어서 먹였는데 계속해서 이 두통이랑 가위 눌림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헛것도 보고 얘가. 그때 걔가 키가 162에 몸무게가 한 51kg 정도 나갔거든요. 근데 정말 급속도로 한 45kg까지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애가 키가 작아도 몸무게 45kg까지 빠지면 진짜 말라 보이거든요. 또 그렇게 딱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딱 보였어요, 제 눈에도. 그러던 중에 이제 갑자기 저까지 귀신을 보게 된 거예요. 언제였냐면은 제가 추석 명절을 쇠고 와서 그날은 집에서 일찍 잠에 들었거든요. 근데 거실에서 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TV가 저절로 켜져서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뭔가 쿵쿵쿵쿵 하면서 마치 윗집에서 층간소음 내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 집 복실이 있죠. 얘가 평소에 절대 안 짖는 앤데 그날따라 너무 소란스럽게 막 멍멍멍멍 짖어대길래 이거 뭔가 도둑 들었나? 순간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제 방에 그냥 손에 쥐는 몽둥이 같은 거 들고 거실로 나갔죠. 그렇게 제 방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슬금슬금 거실로 나갔는데 거실 탁자 위에요, 흰 블라우스를 입은 어떤 여자가 천장에 머리를 쿵쿵 박아댈 정도로 막 이렇게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순간 못 본 척하고 시선을 피했거든요. 근데 그 베란다 유리창에 그 여자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진짜 흉측하게 완전히 다 녹아서 일그러진 것 같은 여자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콩콩콩 뛰면서. 저는 제가 그때 진짜 무슨 대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콩콩 뛰는 걸 탁 멈춰요, 어느 순간. 그러더니 목이 360도로 씩 돌더니 저랑 눈이 마주치대요. 근데 진짜 그 얼굴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막 이렇게 막 녹아내려가지고 막 피랑 막 고름 같은 게 잔뜩 묻어있는데 그 와중에 입은 웃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의식이 뚝 하고 끊어졌어요. 진짜 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지금 생각하면 그 가발을 의심해봐야 되는데 그냥 그 가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그렇게 치부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동생이 봤다는 그 귀신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봤던 그 귀신이 이제 제가 잠들 때마다 콩콩 뛰면서 막 가위를 누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동생뿐만 아니라 저도 살이 막 4, 5kg씩 쑥쑥 빠지더라고요. 거의 아마 3개월 정도 그렇게 시달렸어요. 계속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그 일상생활을 도저히 못할 정도까지 거의 궁지에 몰렸거든요.
그쯤 됐을 때 이제 신을 받고 무속인이 된 작은 할머니가 있거든요. 외할아버지의 재수 씨인데 그 작은 할머니한테 한 번은 이제 가발을 사진으로 찍어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 보자마자 할머니께서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바로 우리 집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방문하시더니 잡기들이랑 그 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가발까지 해가지고 굿당에 데려갔어요. 그날은 그 작은 할머니 저만 따라갔고 작은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은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 접신을 해가지고 사연을 알아봤대요. 그리고 그 귀신을 정리를 했는데 원래부터 제가 그 가발 상점에서 그 가발을 사올 때부터 거기 혼이 붙어 있었대요. 그 혼이 따라와서 저한테 붙은 건데 우리 집에 붙은 건데 그 무속인 분들은 빙의를 해서 그 귀신의 사연을 느끼기도 하고 화면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연이 그 가발의 주인이 여자인 것 같은데 그 주인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연인이 집에 와서 불을 질러서 큰 화상을 입었대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살다가 정말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막 머리카락까지 잘라서 가발 공장에 팔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자살귀래요. 할머니는 그 귀신들이랑 이제 잡기들을 저승문턱으로 보내는 의식을 했다고 하고요. 그 가발은 할머니가 소각했습니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됐는데 저는 이 일을 지금까지 잊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예전 핸드폰 폴더 정리하다가 그때 찍은 그 가발 사진을 발견했어요. 지금 사진 띄운 요 가발인데 요거 가발 처음에 사자마자 펼쳐놓고 찍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 좀 촉감이 이게 인조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 머리 같긴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발 가게 주인도 이 가발이 자기도 되게 싸게 중고로 파는 거다. 그 외에는 그 어떤 말도 안 해줘가지고 좀 꺼림칙했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요새 들어가지고요. 날씨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 동파사고 없이 잘 주의하시기 바라고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수도 동파사고가요. 저한테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어났고 저를 평생을 따라다니는 이 물귀신의 괴롭힘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어서 이렇게 주절주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영역인데 이거는 들은 얘기예요. 부모님들한테. 그 어릴 때는 이렇게 빨간 고무다라이에 애들 목욕도 시키고 씻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완전히 아기 때 그 고무다라이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막 사색이 됐었다고도 하고요. 또 아장아장 걸을 때는 동네 공원에 있는 분수대인지 어디에 이렇게 거꾸로 처박혀서 진짜 사경을 헤매기도 했대요. 또 대여섯 살 때는 엄마 따라 목욕탕에 갔다가 탕 속에 있는 배수구에 빨려 들어가서 그때는 진짜 죽을 뻔했대요. 진짜 위험했대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좀 기억에 나는 것들인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호수에서 썰매 타다가 그 얼음 구멍에 빠져가지고 죽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얼음을 잡고 나오려고 하는데 잡는 얼음마다 계속 또 깨져버리고 밑에서는 막 물살이 잡아당기지 또 손이 얼마나 아픈지 막 얼음에 손이 다 베이고 까이고 해가지고 피도 막 칠칠 나고 그래서 저는 물에 대한 공포심이 남들보다는 좀 상당한 편이었어요. 좀 물을 무서워한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그때서야 이제 홀로서기를 하려고 반지하 전셋집으로 독립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혼자 독립해서 살던 어느 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딱 방바닥에 발을 디뎠는데 방이 그대로 침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해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주변을 살폈거든요. 근데 어쩐 일인지 막 벽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선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뒤에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는 장가를 갔고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이야기예요. 갑자기 와이프 진통이 찾아와서 제가 병원에 데려다 놓고 소지품 챙기려고 집에 왔어요. 집에 들렸는데 글쎄 그 사이에 거실 천장이 터져가지고 온 집안이 물바다가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방에 있는 천장도요. 물이 가득 차서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데 진짜 그 터질 것만 같은 기세로 그렇게 물이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물도 DVD랑 CD렉 위쪽으로 정통으로 쏟아져 내려가지고 아 이거 쓸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데다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 이제 옆에 있던 TV는 완전 폭삭 젖진 않은 상태라서 아 이거 잘 될까 하고 확인차 거기서 분해해서 물을 닦으려는 찰나였는데 그때 감전당했습니다. 진짜 지금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제 아이랑 이승 체인지 할 뻔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서 저는 전통 가구점을 오픈을 했어요.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나비장이나 앤틱 가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파는 가구점을 오픈을 한 건데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했는데 가게 카페트가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와, 뭐 됐다. 이러면서 가구를 확인했죠. 근데 가구도 뭐 밑에서 물이 차서 젖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았죠. 그렇게 찾아보니 저희 가게 위에 미용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샴푸실 배관이 잘못돼서 저희 매장 천장 위로 손님들 머리 감긴 그 샴푸물이 그대로 다 떨어진 거예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통 가구가 거의 다 원목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습기나 물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에서도 사달이 난 거죠. 미용실 스텝이 한 10명도 넘는 그런 미용실이었는데 스텝들이 드라이기를 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하나씩 가구를 말리기 시작했는데 역부족이었어요. 드라이기가 전기를 엄청 많이 먹잖아요. 자꾸 두꺼비 집은 막 떨어지고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배관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뭐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다시 똑같은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 원장님 얼마나 죄송해요 저한테. 그래서 맨날 막 이렇게 찾아와서 배꼽 인사를 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 부실 시공한 업자 처단하겠다 너무 죄송하다 이러면서 저희 가구점에 있는 가구 몇 점 들여놓고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지었어요. 미안하니까. 근데 끝난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 천장에서 물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미용실을 찾아갔거든요. 뛰쳐 올라갔어요. 하지만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미용실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 매장 천장에 박혀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문제였는데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내부에 차면서 계속 물이 차오르다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일단 뭐 임시방편으로 고치긴 했는데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물벼락을 맞고서는 결국 에어컨을 잠궈버리는 선에서 해결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구점을 구경 온 손님이라고 해봐요. 그 푹푹 찌는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어져 있는 그런 가게에 손님이 머물고 싶겠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업종을 바꿔봤습니다. 사무실을 얻었어요. 그 사무실은 다행히도 뭐 수도시설 같은 것도 없고 위층에 미용실 같은 것도 없는 그런 사무실이라 저는 안심하고 들어갔고 그 당시 스포츠용품을 취급을 했어요. 조금 값이 나가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수입해서 팔았는데 한번 수입할 때 들여오는 양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컨테이너 창고에다 보관하려다가 애지중지 혹시 잘못될까봐 싶어서 사무실을 하나 더 얻어서 창고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일이 벌어집니다. 때는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는데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날이었는데 워낙에 이제 고가의 인라인 스케이트들을 많이 들여놨다 보니까 이 사랑스러운 제 물건들을 확인하려고 그냥 쫄래쫄래 한번 사무실에 나가봤어요. 근데 사무실은 물론이거니와 창고로 쓰는 그 사무실까지 완전히 다 침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쌓아놓은 인라인 스케이트랑 부품이랑 가방, 여분의 박스 같은 거 하나도 못 쓰게 됐어요. 사무실 바닥에 놓여있던 PC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대여섯 대 침수가 됐고 알고 보니까 옆 사무실 여직원이요. 한겨울에 환기시킨다고 그 라디에이터 위에 있는 창문을 다 열어놓고는 깜빡 잊고 그대로 퇴근하는 바람에 그거 다 터진 거예요. 라디에이터가. 그래서 그 물이 며칠 동안이나 쓰나미처럼 이제 넘어온 건데 그때가 빨간 날 연초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도 또 옆 사무실도 그리고 우리 사무실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저 혼자 하루 종일 생쇼를 했습니다. 또 웃긴 건 주변에 다른 사무실도 많건만
어쩜 물길이 그렇게 정확하게도 우리 사무실 2개만 침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오늘이에요. 오늘 새벽에 집사람이 다급하게 저를 깨우는 소리가 나서 왜 그래 하고 일어나 보니까 수도가 동파됐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수도에 혹시라도 동파될까봐 열선도 꽂아놓고 수건도 이렇게 말아놨는데 당연히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터진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였으면은 그저 약간 운이 나쁜 날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 텐데 이렇게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동파된 거 막아놓고 지하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하에다가 홈시어터랑 뭐 그런 타이틀 렉 같은 걸 놔뒀기 때문에 수집하는 취미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바라만 봐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그냥 슬쩍슬쩍 무난 인사처럼 구경을 가는데 그 똑똑 소리가 나길래 처음에는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마룻바닥이 반응하는 소리인 줄 알고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불현듯 그 귀에 익은 소리와 함께 그 불안감이 갑자기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역시나 천장에서 또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홈시어터랑 한 50cm 측면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양동이랑 수건 대놓고 있어요. 그래서 1차로 관리사무소에서 다녀갔는데 그 물이 떨어지는 천장하고 수도 배관하고는 위치상 아무 관계가 없대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자기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제 천장이랑 화장실 벽면 다 뜯어내는 대공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겁을 주고 갔어요, 지금. 예전에 사주풀이 하시던 분이 제 사주에 물이 넘친다고 물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하시면서 물가 근처에 살면 그 물의 기운이 더해져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집이 2-3m 앞으로 색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되는 일이 없는 건지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 중인데 아무튼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 물에 대한 공포심을 이겨보자는 극기 차원에서 수영장에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수영 선수인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물 때문에 나쁜 일도 많았지만 또 좋은 일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물이 맺어준 인연답게 끝은 아주 더티하고 상처만 남기고 끝난 그런 연애도 있어요. 차였습니다. 아무튼 물에 대한 소소한 이런 기억들이 줄줄이 떠오르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겨울 한파 건강하고 아무 사고 없이 잘들 나시길 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